돌아가는 길 조조는 담요를 깐 수레에 누워 방덕의 호의를 받았다. 그런데 사곡을 지날 무렵 양옆에서 불길이 일더니 매복해 있던 마초의 병사들이 뛰어나왔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조조의 군사는 맞서 싸울 엄두를 못하고 허둥지둥 달아나기 바빴다. 조조는 경주에 이르러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오랜만에 한중 땅에서 비명소리가 사라졌다. 조조는 떠났고 유비가 한중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이다. 유비는 가장 먼저 전란에 시달렸던 그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고생한 병사들을 다독였다.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한 장수들이 유비를 한중왕으로 추대하고 싶었다. 그러나 유비는 이번에도 의를 내세웠다. 내가 황실의 후손이긴 해도 천자의 신하일 뿐이요. 그러니 왕위에 오른다면 역적이 되는 것이 아니겠소? 조조와 다를 것이 무엇이오? 그 말에 제갈량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공. 천하의 영웅 호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이때 제덕을 겸비한 자들은 저마다 주공을 섬기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훌륭한 국왕 밑에서 공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의만 내세우신다면 주공을 믿고 다른 많은 이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서천에 이어 이곳 동천 땅 한중까지 다스리게 된 지금 두 번 다시 맞기 힘든 좋은 기회이니 부디 저희의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공명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참칭하는 것은 영 내키지 않는군요. 제갈량의 설득에도 유비가 순사리를 치자 장비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형님도 참 답답하구려. 황실의 후손도 아닌 자들이 나라를 세워 왕 행세를 하는 마당에 황수께서 국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아우야, 너까지 왜 그러느냐. 장비의 말에 유비는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제갈량을 비롯해 많은 장수들이 거듭 왕위에 오를 것을 요청하자 결국 유비도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서기 219년 유비는 한중왕에 오르는 의식을 치렀다. 제갈량은 허도의 황제에게 글을 올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뢰고 유비가 왕위에 오르는 당일을 설명했다. 아울러 왕관과 옥새를 준비해 유비에게 전한 뒤 문무백관들로 할애를 받았다. 명실공히 한나라의 국왕으로서 위엄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한중왕이 된 유비는 아들 유선의 태자로 삼았다. 아울러 허정에게 태부, 법정에게는 항서령 자리를 내주었다. 또한 제갈량은 군사가 되어 장수와 병사들을 총지휘하게 되었다. 관우 장비 좋은 황충 마초는 5호 대장으로 임명했다. 위원은 한중의 태수가 되었으며 그 밖의 장수들에게도 각자의 공적에 따라 벼슬을 내려주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유비가 나라의 이름을 촉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륙에서는 조조의 위, 유비의 촉, 송건의 오가 저마다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위촉 삼국시대가 열린 것이다. 유비가 한중왕이 되어 촉을 세웠다는 사실은 조조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위왕이 되어 천하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출달해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조는 탁현에서 집신을 삼고 돗자리를 짜며 근건히 살아가던 유비를 내심 얕잡아 보고 있었다. 자기 수하에 들을 만한 인물로는 인정했지만 또 다른 나라를 세워 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좀처럼 분을 사귀지 못한 조조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다. 기필코 유비놈을 옛날의 천한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아니 유시성을 가진 자들은 전부 죽여 아예 멸족을 시켜버리고 말 것이야. 그때 모사마에
오사 사마이가 나서며 조조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폐하 진정하십시오. 그렇게 서둘러 유비를 치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조조가 사마이를 흘겨보며 물었다. 오래전부터 강동에 송건의 형주를 두고 유비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송건을 설득해 형주를 치게 하면 유비가 즉각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가 형주를 지키러 떠난 사이에 우리가 그 허점을 노리면 손쉽게 한중과 서천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사마이의 말이 조조가 듣기에도 그럴싸했다. 조조는 곧 송건에게 서찰을 보냈다. 그것을 읽은 송건은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위를 돕자니 촉이 걸리고 촉을 가까이 하자니 위가 신경 쓰이는구나. 결국 송건은 여러 보사와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몰았다. 제마다 이런저런 말이 오가는 가운데 제갈량의 형으로서 일찍이 오나라의 몸을 의탁한 제갈근이 귀가 솔깃한 계책을 내놓았다. 주공, 조조나 유비나 모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어려운 상대입니다. 섣불리 어느 쪽의 편에 드는 것보다 그들이 먼저 우리의 승기를 건드리게 하십시오. 그들 둘 중 하나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자는 말이구나. 뭐 좋은 수라도 있느냐? 송건이 기대 어린 눈빛으로 제갈근을 바라보았다. 관우에게 딸이 있으니 주공의 태자와 혼인을 맺자고 제의하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면 유비와 손을 잡고 조조를 치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조의 도움 요청을 수락해 유비를 치면 됩니다. 어느 경우 쪽이든 우리에게는 그만한 명분이 있으므로 손쉽게 다른 한쪽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근의 말에 송건은 흔쾌히 동의했다. 그는 즉시 관우에게 사람을 보내 사돈을 맺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관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다짜고짜 고함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뭐라 내 딸을 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어찌 한낱 고양이의 아들이 호랑이의 딸을 넘본단 말이냐. 그 한마디로 더 이상 혼담은 진행되지 못했다. 그 관우의 반응을 전해들은 송건은 무척 불쾌했지만 유비를 공격할 명분이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먼저 유비를 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송건은 다시 한번 부하 장수들과 논의한 끝에 조조에게 급히 편지를 보냈다. 그것은 자기가 군사를 일으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 조조 쪽에서 성공을 펼쳐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조는 그 제안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송건이 출병을 확고히 약속했기에 주장 조인과 부장 하우존을 시켜 형주를 공격하도록 했다. 그 무렵 형주는 관우가 지키고 있었다. 그는 조조군이 공격해 온다는 보고를 받고 재빨리 전열을 정비했다. 선봉에는 유화를 세우고 양아들 관평을 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은 총사령관이 되어 이적과 마량의 보좌를 받으며 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때 제갈량에게서 지시가 내려왔다. 관운장은 조조군이 오기 전에 먼저 그들의 요지인 번성을 빼앗으십시오. 그러면 적이 놀라 퇴각할 것입니다. 제갈량의 말을 전해들은 관우는 군사를 일으켜 번성으로 진격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관우의 성공에 번성에 와있던 조이는 깜짝 놀라 성문을 걸어 잠갔다. 그 모습을 본 부장 하우존이 물이 밀려오면 흙으로 막고 적이 오면 군사로 맞서야 한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성 밖으로 나가 싸울 것을 주장했다. 조인이 머쓱해하며 그의 말을 따랐으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관우의 군사 앞에 조조군은 바싹 마른 나뭇잎처럼 허무하게 무너졌고 하우조는 청룡 언월도에 목이 달아나고 말았다. 관우는 그 기세를 몰아 반성으로 몸을 숨긴 조인에게 맹공을 펼쳤다. 다급한 조인의 처지는 곧 조조에게 전해졌다. 우금이 번성으로 가서 조인을 돕도록 하라. 조조는 위기감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때 방덕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이 상봉에 서겠다고 지원했다. 조조는 우금을 정남장군으로 방덕을 선봉장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방덕은 목수를 불러 관을 짜게 한 뒤 그것을 가지고 전장으로 향했다. 그의 부하가 갸웃거리며 물었다. 장군님 왜 무겁게 관을 가지고 가십니까? 이 관은 나의 굳건한 의지를 상징한다. 이번 전투에서 내가 죽으면 나의 관이 될 것이고 관우를 죽이면 그의 시신을 담아 돌아올 것이다. 방덕의 말에 부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얼마 후 관우는 방덕이 관을 준비해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를 죽이겠다는 의지는 가상하다만 방덕 따위가 나의 상대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막상 방덕과 맞붙은 관우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의 무예 솜씨가 생각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방덕 역시 말로만 듣던 관우의 실력에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관우와 방덕의 대결은 하루를 넘겨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둘이 또다시 50합 정도 치열하게 싸웠을까 갑자기 방덕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놈 거기 서지 못할까? 관우는 청룡 언월도를 지고 방덕의 뒤를 쫓았다. 그것을 본 관평이 다른 장수들에게 맡기라고 말렸지만 관우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방덕이 고개를 획 돌리더니 관우를 향해 활을 쏘았다. 화살은 매섭게 날아 관우의 왼쪽 팔꿈치에 꽂혔다. 화들짝 놀란 관평이 재빨리 달려나가 관우를 부축하여 진지로 향했다. 방덕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산당한 관우를 추격했다. 그런데 그때 우금이 징을 울려 방덕을 돌아오게 했다. 무슨 일입니까, 장군? 우금을 만난 방덕이 물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일세. 관우를 쫓다가 역습을 당할까봐 걱정되어 부른 것이네. 하지만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 지나지 않았다. 우금은 자기 대신 방덕이 관우를 죽여 큰 공을 세울까봐 징을 울렸던 것이다. 방덕은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진지로 돌아온 관우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얼굴이 더 벌겋게 달아올랐다. 왼쪽 팔꿈치에 꽂힌 화살을 뽑고 치료하니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다. 관우는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방덕을 공격하러 달려갈 기세였다. 그러자 부하 장수들이 간신히 그를 말려 훗날을 기약하게 했다. 그리하여 관우와 방덕의 대결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관우가 좀처럼 진지에서 나오지 않자 방덕이 총공세를 펼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우금이 그를 막아섰다. 자네가 성공적이기는 않아 이번 전투의 지휘관은 나일세. 지금은 적을 공격할 때가 아니니 좀 더 기다리도록 하게. 우금은 이번에도 방덕이 공을 세울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는 출병을 막은 것에 그치지 않고 방덕의 군사를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이동시켜 진을 치게 했다. 그는 출병을 막은 것에 그치지 않고 방덕의 군사를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이동시켜 진을 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산골짜기 초입에 군사를 주둔시켜 먼저 전공을 세울 기회만 엿보았다. 그 무렵 관우는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자 새로운 전략을 짜느라 분주했다. 그는 산등성이에 올라가 적진을 살피다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내고 무릎을 쳤다. 관우는 즉시 간평을 불러 수전을 준비하라고 명했다. 이곳은 육지인데 왜 수전을 준비해야 합니까? 관평의 물음에 관우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책을 설명했다. 지금은 비록 가을이나 며칠 동안 비가 내려 근처 강물이 크게 불고 있다. 그곳에 둑을 막았다가 비가 좀 더 내리면 한꺼번에 허물어 산골짜기로 급류가 흘러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저들을 손쉽게 해치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제야 간평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우의 깊은 뜻을 헤아렸다. 물론 우금이 산골짜기로 군사를 이동시킬 때 그쪽 진영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했다. 그곳의 지형으로 미뤄 비가 많이 내리면 급류가 흘러들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금은 가을비가 내리면 얼마나 내리겠느냐며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날 이후 비는 몇 날 며칠 계속 이어졌다. 드디어 간우는 회심의 미소를 띠며 관평에게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며칠 동안 막아두었던 도시 둑을 일제히 허물자 강물은 산골짜기를 향해 폭포처럼 쏟아졌다. 아, 사람 살려. 이러다 우리 모두 물귀신이 되겠구나. 빨리 테러를 찾아라. 우군과 방덕의 진지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고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은 배와 뗏목을 탄 관우의 병사들이 물밀듯이 밀려 칼과 창을 휘둘렀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우왕좌왕하던 우군과 방덕의 군사는 이렇다 할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다. 한동안 정신없이 사륙전이 펼쳐진 뒤 관우가 상승성이 쪽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가까스로 목숨을 보존해 몇몇 부하들과 함께 달아나는 우군과 방덕의 모습을 보았다. 저들을 잡아라. 관우의 명을 받고 이적과 마량이 달려가 두 적정을 생포해왔다. 그런데 포로가 된 두 장수의 행동이 전혀 달랐다. 우금은 목숨만 살려달라며 싹싹 빌었고 방덕은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어서 죽이라며 눈을 보려했다. 관우는 방독의 기계가 마음에 들었으나 그런 적장을 살려둘 경우 후환이 생길까 두려워 목을 치고 말았다. 우금을 향해서는 혀를 낄낄차며 형주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두라는 명을 내렸다. 수전의 효과는 단지 산골짜기의 승전으로 그치지 않았다. 거센 물살이 번성까지 흘러가 성 안 이곳저곳에 물난리가 나게 했다. 관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말을 몰아 번성으로 달려가서 총공격을 강행했다. 그런데 막다른 길에 갇혀 죽을 각오로 덤비는 조인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모두 공격하라. 번성을 허물어뜨려 조조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관우는 맨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그런데 번성의 병사들이 성로에 올라 화살을 퍼부어댔다. 그중 하나가 관우의 오른쪽 팔꿈치에 명중했다. 관우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관평이 지난번처럼 재빨리 관우를 부축해 진지로 돌아왔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화살을 빼고 보니 이번에는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화살 쪽에 독이 묻어 있어 오른팔이 퉁퉁 부어올랐던 것이다. 아버님, 화살을 빼고 약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진단이 치료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명의를 불러 진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 허허, 그런가? 자칫 한쪽 팔을 잘라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처럼 위급한 상황에도 관우는 놀라울 만큼 평정심을 유지했다. 관평은 아버지의 기계에 감탄하며 급히 명의를 수소문했다. 다행히 사흘 만에 강동까지 가서 화타라는 명의를 데려올 수 있었다. 관우의 상처를 유심히 살펴본 그가 이 독은 서서히 사람 몸에 퍼져 목숨을 빼앗습니다. 이미 도지, 이미 퍼진 독을 이미 독이 퍼진 살은 도려내고 뼈도 깎아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화타의 진단에 우람한 장수들까지 치를 떨며 겁을 먹었다. 그러나 관우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다. 명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어서 치료나 해보시오. 알겠습니다, 장군. 제가 치료하는 동안 고통이 매우 심할 것이니 기둥에 팔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눈을 가리십시오. 하타는 서둘러 수술을 준비했다. 권평이 그를 도우며 바짝 긴장해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관우는 침착하게 옷소매를 걷어올리며 마량에게 바둑판을 가져오게 했다. 잠시 뒤 바둑판 앞에 앉은 그가 화타를 바라보며 여느 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마량과 바둑이나 한 판 두고 있을 테니 선생은 내 팔을 치료하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나 없이 깜짝 놀랐다. 관우는 왼손으로 바둑을 두며 오른팔을 화타에게 맡겼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이 심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화타는 말을 마치자마자 작은 칼을 들어 관우의 생사를 찢었다. 그와 동시에 시커멓게 죽은 피가 흘러넘쳤다. 그럼에도 관우는 바둑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다음 수에 골몰했다. 독에 오염된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내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화타의 손놀림은 매우 빨랐다.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는 관우의 용기에 놀라면서도 치료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발라 수술을 마친 화타가 관우에게 말했다. 장군, 이제 팔을 움직여 보십시오. 벌써 끝난 것이오? 관우는 별일 아니었다는 표정으로 오른팔을 두어 번 굽혔다 펴보았다. 치료 전에 퉁퉁 부었을 때와 달리 움직임이 한결 편했다. 관우가 깔깔 웃으면서 화타를 칭찬했다. 고맙소 선생. 과연 명의는 명의고려. 그제야 화타가 관우에게 찬사를 보냈다. 제가 오랜 세월 의원 노릇을 해왔습니다만 장군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정말 천하제일의 용장이십니다. 그러면서 화타는 앞으로 석 달 열흘은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크게 화를 내면 몸속에 기가 약해져 상처가 덧날 수 있으니 마음도 잘 다스리라고 덧붙였다. 관우는 거듭 고맙다고 인사하며 황금이 가득 든 주머니를 치료비로 내놓았다. 그러나 화타는 그것을 정중히 사용하고 한약 한 재를 지어놓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 무렵 조조는 우금이 사로잡힌 데다 방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상심했다. 게다가 번성의 운명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처지였다. 이러다가 관우가 허도까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미리 도읍을 옮겨야 할까? 조조는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이 깊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사마이가 다시 계책을 내놓았다. 송건에게 사신을 보내 형주를 치라고 하십시오. 그 대가로 강남 땅을 주겠다고 하면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번성을 지키고 허도의 안위를 돌보는 길입니다. 사마이의 말에 동의한 조조는 곧 송건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리고 서왕을 불러들여 오만의 군사를 내주며 양릉파까지 진격해 진을 치고 있다가 송건의 군사가 형주를 공격하면 출병하라고 명했다. 얼마 후 사신을 통해 조조의 전해들은 송건은 한동안 망설이다 형주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 선봉은 여몽에게 맡겼고 육손이 그를 돕도록 했다. 군사를 이끌며 전략을 공리하는 여몽에게 육손이 말했다. 적의 봉화들을 기습하여 함락시키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지끼리 연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우리를 이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오. 서둘러 봉화대부터 칩시다. 형주 주변의 봉화대를 지키던 병사들은 그들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강릉, 공안, 한강 등의 봉화대가 잇따라 무너지는 바람에 관우 쪽 진지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여몽은 사로잡은 봉화대의 병사들을 죽이지 않고 재물을 주어 회유했다. 그리고 그들을 앞세워 형주성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던 병사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성문을 열게 했다. 그런 뒤에는 여몽의 군사가 일제히 성 안으로 달려들어 방심하고 있던 상대를 마구 도륙했다. 봉화대를 먼저 함락시킨 여몽과 육손의 계략이 적중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형주를 손에 넣게 된 것이다. 그와 비슷한 시각 관우는 오만의 군사로 덤벼드는 서왕의 공격을 받아 고전하고 있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주를 빼앗은 여몽이 달려와 뒤쪽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앞뒤의 적과 맞서 싸우는 관우의 병사들은 금방 수세에 몰렸다. 관우 역시 아직 팔꿈치가 온전치 않아 마음껏 청룡 언알도를 휘두르지 못했다. 그때 형주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 관우는 더욱 절망했다. 봉화대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 탓에 그제야 부하들로부터 형주를 빼앗긴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낭패로구나. 번성을 빼앗는 일은 뒤로 미루고 일단 퇴각하라. 관우는 어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후방에 있는 작은 성인 맥성으로 피신했다. 그는 유비에게 가서 지연병을 데려오라고 마량과 이적을 보냈다. 하지만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까닭에 마냥 성도의 지원병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관우는 근처에 상영을 지키고 있는 유봉과 맹달에게 유화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평소 관우를 시기하던 맹달이 유봉을 꼬드겨 병사를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여몽이 맥성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미 큰 피해를 입은 관우의 병사들로는 그들을 막아내기 역부족이었다.
관우는 양아들 관평을 제안을 받아들여 약간의 군사만 데리고 풍문을 통해 달아나는 계책을 세웠다. 하지만 여몽의 군사는 끈질기게 뒤쫓아와 11차례나 공격을 시도했고 결국 관우와 관평 두 사람만 살아남게 되었다. 그들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적에게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장수 반장이 관우와 관평을 밧줄로 꽁꽁 묶어 송건에게 데려갔다. 어서 오시오 관우장. 장군을 꼭 만나고 싶었소. 송건은 관우를 평범한 포로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깍듯이 예를 갖추며 관우의 마름을 사로잡으려 노력했다. 관훈장, 나는 오래전부터 장군의 존경에 마지 않았소. 큰 벼슬을 내릴 테니 이번 기회에 나의 신하가 되어주지 않겠소? 송건이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며 관우를 설득했다. 그러나 관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히 그 제안을 거절했다. 공은 지금 내게 변절자가 되라는 거요? 어찌 호랑이가 고양이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다는 말이오? 뭐라고 니놈이 나를 능멸하는구나. 관우의 당당한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송건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물론 여전히 관우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 내 편이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판결했다. 결국 송건이 목소리를 높여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관우의 목을 베어라.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도 관우는 눈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송건보다 더욱 언성을 높여 일갈했다. 송건, 너는 결코 천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내가 비록 형님과 아우를 더는 만나지 못하는 것이 원통하나 기꺼이 죽음으로써 의를 지킬 것이다. 당장 나의 숨통을 끊어 너의 졸렬함을 만천하에 알리도록 하라. 눈앞의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관우의 기계에 송건은 움찔했다. 그는 다시 한번 관우의 목을 베라며 소리쳤고 그 명은 곧 현실이 되었다. 송건의 부하 장수가 휘두른 칼에 관우의 머리가 피를 뿜으며 잘려나간 것이다. 그때 그의 나이 58세였다. 적장이긴 해도 아까운 영웅 하나를 잃었구나. 관우가 죽은 뒤에도 송건은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좌암이 과거 조조와 관우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절대 주군을 바꿀 인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송건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그때 바로 곁에서 관우의 죽음을 지켜본 관평이 소리쳤다. 내 이놈, 자식 앞에서 아비를 죽이다니 금수만도 못하구나. 내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는 관평이라도 회유해 자기 품 안에 안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는 자식을 곁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관우의 목을 벤 장수에게 다시 명해 관평의 목을 베도록 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나란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한꺼번에 부자의 목을 벤 송건은 관우의 청룡 언얼도를 반장에게 전리품으로 주었다. 아울러 적통하는 부하장수 마충에게 내주었다. 천하의 명검과 명마가 새로운 주인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런데 적토마는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울더니 옛 주인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적토마는 명마라는 천사로도 부족한 영물이라며 수군거렸다. 형주를 빼앗고 관우를 죽이는데 공을 세운 여몽은 잔뜩 기우대에 부풀었다. 머지않아 송건이 큰 상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 바람대로 송건이 몇 날 며칠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며 특별히 금잔을 꺼내 여몽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공손히 술상 앞에 앉아있던 여몽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술잔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모자라 그는 송건의 멱살을 비틀어주며 우레와 같이 고함을 질렀다. 주제넘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애송이 놈아,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여몽은 송건을 내동이 치더니 상석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눈을 부라리며 송건에게 계속 호통을 쳤다. 나는 관훈장이다. 비록 너의 장기에 속아 목숨을 잃었으나 기필코 그 한을 풀 것이다. 원기가 되어서라도 너와 여몽에게 천벌을 내리고 말 것이야. 겉모습은 분명 여몽인데 관우의 목소리가 사방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겁을 먹은 송건의 부하들이 납작 엎드려 화를 피하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여몽이 바닥으로 푹 고꾸라지더니 얼굴의 일곱 구멍에서 피를 쏟아내며 죽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송건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자꾸만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구나. 아무튼 여몽의 장례를 잘 치러주도록 하라.